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2월 15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올망졸망 국지를 하나 골랐어요. 어제 북한이 무슨 신형 대함 미사일, 순항 미사일 같죠. 그래서 이걸 발사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자, 이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이냐? 예. 우리도 이 미사일과 뿌리가 같은 미사일을 국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요. 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연합뉴스 보도고 어제 이게 이제 북한 방송, 북한 중앙방송에서 보도한 자료 화면을 이용한 겁니다. 자, 8개의 발사관이 묶음으로 돼 있고 사실은 밑에 보면은 이게 이제 궤도 차량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지상에 이제 뭐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름이 바다수리 6형이라고 돼 있어요. 바다수리 6형.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사일이 1,400여 초간 비행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포물선 비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연합뉴스 보도에는 있더라고요. 이 내용도 한번 나중에 우리가 이 미사일의 성능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는 그 미사일 부분만 제가 확대해서 이렇게 본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지금 그 미사일인데 예전에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금성 3호나 또 우리 쪽 코드 이름으로는 KN-19로 보이는 미사일의 개선형이다. 이게 지금 보면 이제 군에 이제 연구 개발을 해서 군에서 납품하기 전에 성능 검사를 하는, 성능 확인을 하는 그런 시험 발사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금성 3호, 즉 KN-19 같은 미사일이 예전에 있었으니까 모양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것의 개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미사일을 가지고 북한이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대한 미사일인 KH-35와 외형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북한이 예전에 이 미사일을 수입해서 사용한 바가 있다. 수입국 중 하나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자체 지금 국산화를 하면서 개량을 하고 있다. 이제 금성 3호 같은 게 그 개량하에 이제 이제 북한 내 국사화 자국화의 첫 번째 단계였고 이번에는 이제 6형인데 뭐 어떤 식으로 해서 6형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개선형인 것은 분명하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로켓의 외관부터, 자, 이 미사일의 외관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KH-35 상당히 유사하고요. 이거는 원래 이제 러시아의 구소련 때부터 개발했던 거예요. KH-35는 개발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배치는 2000년이 넘어서 배치가 됐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거 하니? 구소련이 이제 붕괴되기 전에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경제 사정이 되게 좋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아니라 인도에 먼저 수출이 됐고 거기서 제법 성능이 괜찮다. 이래서 러시아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에서도 이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1990년대 당시에 우리도 이 기술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나라에 와서는 해성 미사일의 원판이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북한도 이제 그런 기능을 통해서 받았다고 보는데 이 미사일은 구소련의 개발 목적은 뭐냐면은 그 전에도 대한 미사일이 있었어요. 소련에. 그런데 그것은 비행기에 장착하기는 어려운 무게가 뭐 2톤, 3톤 엄청나게 큰 크기의 미사일이었더랬어요. 값도 비싸고 너무 컸다. 그래서 다용도성이 떨어진다. 작은 함정에는 장착도 못할 뿐만 아니라 헬리콥터나 비행기는 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뭐 하품 미사일이나 프랑스의 액조세 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게 다 됐다. 우리도 그런 미사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발된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다재다능성 하고 하품 미사일하고 비슷한 급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방식도 그렇고. 그리고 값을 좀 싸게 저렴하게 많이 만들자 이렇게 개발된 미사일이에요. 자, 그래서 비행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데 이 뒤에 로켓 부스터가 붙어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고체 연료 로켓 부스터인데 저거는 초기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발사관에서 빼기 위해서. 저 부분은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나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부분에 저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로켓 부스터가 되겠고, 그래서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거랑 지상에서 발사하는 거 내지는 함정에서 발사하는 게 무게도 좀 다르고 길이도 좀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외견상으로 봤을 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저기입니다. 공기 흡입구가 바깥으로 돌출돼 있어요. 이렇게. 예. 돌출돼 있고 하프 미사일 같은 경우는 돌출된 게 아니라 표면에 홈이 있어요. 예. 자, 그 공기 흡입구의 위치가 앞에 있는 큰 날개 바로 밑이죠. 자, 이런 걸 좀 일단 봐놓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공기 흡입구가 있다는 것은 이게 주 추력이 로켓 엔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로켓 연료는 이제 고체 연료, 대부분 고체 연료인데 거기에는 이제 산화제하고 연료가 같이 섞여 있잖아요. 공기 흡입구가 있다는 것은 바깥에서 산화제인 공기를 끌어다 쓴다는 거고, 이런 유의 미사일은 대부분 소형 터보젯, 터보팬 엔진이죠. 예, 그래서 속도가 그렇게 되면 속도가 마하가 안 나와요. 음속을 돌파를 못하게 되죠. 0.8, 0.9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공기 흡입구로. 예. 자, KH-35가 딱 그런 미사일이고, 미국의 하푼이 딱 그렇고, 우리 해성 미사일도 딱 그렇죠. 예. 자, 북한은 이 미사일로 뭘 대체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이전에 사용하던 미사일이 이거였어요. 이것도 역시 러시아제 미사일인데 스틱스 대한 미사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연평해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초계함들이 이제 접근했을 때 사실 가장 크게 걱정했던 부분은 이제 확전의 우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상 레이더가 락곤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 락곤이 됐고 우리 배가 저쪽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이 당시는 스틱스 대한 미사일 이거였었어요. 예, 해안부대에서. 예. 자, 요거를 요번에 이제 새로 개발한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바꾸고 있는 거죠. 2015년에 북한에서는 지금 KN-19 금성 3호가 처음 등장했고 그 개선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부산 10년 다 돼가니까 이 스틱스 대한 미사일을 보면 무게가 2.6톤이에요. 자그마치. 오늘의 주제인 주인공은 지금 뭐 600kg, 500kg에서 600kg 요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나게 큰 미사일이죠. 이거는 사거리도 40에서 80km밖에 안 돼요. 예,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봤을 때 100에서 한 300km 사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액체 로켓이에요. 또 그러면 발사 전에 또 이렇게 연료도 주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즉각적인 발사가 안 된다. 그리고 이 정도 무겁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못할 뭐 억지로 하자면 하겠지만 차량에 놓고 기동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자, 지상 고정기지용이다. 그러면 상대방의 선제 타격에 상당히 취약하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로켓 엔진인데 속도는 마하 0.95밖에 안 됐다. 자, 이름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제 소개한 바다수리 6호는 이거보다는 훨씬 나은 미사일인 걸로 봐져요. 정확한 재원은 공개 안 됐지만 러시아의 KH-35를 보면은 짐작이 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다음 세대 미사일이 된 거죠. 크기나 성능 모두 크기는 현격하게 작아졌고 사거리는 훨씬 길어졌죠. 예. 그리고 이동성도 좋아졌고. 자, 이게 이제 사진이 깔끔하게 나온 이게 이제 KH-35형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 뒤에 붙어 있는 건 제가 봐서는 부스터 같아요. 부스터고 이거는 지금 뒤에 KH-35E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E는 뭐냐면은 엑스포터예요. 엑스포터. 수출한다는. 그래서 수출형이다. 이런 뜻이고 보통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수출형이면 약간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팔죠. 자, 이 미사일의 위력은 우리 해성이랑 크기가 좀 비슷하고 하푼보다 살짝 큰 것 같아요. 우리 해성도 조금 살짝 큰 것 같아요. 탄두 중량이 145kg으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해성이나 하푼 같은 경우는 200kg 초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도 이 미사일의 특성이 드러나요. 이제 러시아 측에 지금 광고를 보면은 145kg의 탄두 중량이면은 이게 이제 관통 탄두의 파편 탄두예요. 관통에서 뚫고 들어간 다음 내부에서 터지는 이런 이제 형식인데 뭐 대부분의 대한 미사일이 그런 탄두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배수량 5,000톤까지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즉 격침도 시킬 수 있다. 하푼도 210kg 정도예요. 그럼 이거 1.5배예요. 탄두 중량이.
그러면 배수량 한 7, 8천 톤까지는 격침시킬 수 있다 한 방에. 자, 이런 정보는 사실 우리 하푼이나 해성 미사일을 소개하면서 나오는 자료는 아니거든요. 근데 러시아 측 자료를 봤을 때 거꾸로 역산이 돼요. 한 7, 8천 톤까지는 한 방에 보낼 수 있겠구나. 이 말은 우리 세종대왕급 이 정도는 우리 해성이나 하푼 한 발 가지고는 바다에 가라앉힐 수는 없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이순신급 정도는 한 방 맞으면 바로 간다. 그거는 이제 KH-35 이것도 아슬아슬하죠. 우리 뭐 이순신급이 한 5천 톤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러시아가 정신이 없을 때 우리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미국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었던 소중한 어떤 협력 사업 내지는 기술 도입 저렴한 가격에 들어왔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국산화에 이제 원조가 됐지요. 그게 이 KH-35형이라고 봐지고 우리 해성도 딱 저렇게 생겼어요. 특히 공기 흡입구 부분 저기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다 수리 6호형이 이 정도 지금 이제 계속 개선형이 나온 셈이고 초기가 지금 2015년 나왔으니까 10년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10년 정도 하면서 새로운 미사일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KH-35의 최근형에 육박하는 성능을 목표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추정은 돼요. 그리고 뭐 그들도 이미 순항 미사일하고 뭐 탄도 미사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개발해 왔고 뭐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잖아요. 뭐 그래 따지면 IC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있으니까. 그래서 러시아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이 목표로 개발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해성 미사일을 개발했을 때도 그 당시 다큐 같은 거를 보면은 제목을 뭐라고 뽑느냐? 하푼보다 더 좋은 미사일을 만들자. 그런 거였거든요. 북한도 비슷한 마인드로 접근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의 최신 미사일은 이거예요. 1년 전쯤에 로스보로 넥스포르트 여기서 지금 광고하는 화면에서 가져온 건데 모양이 좀 달라졌어요. 모양이. 그리고 형식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KH-35E가 아니고 KH-35UE가 됐어요. 뭐 E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형이라는 뜻이고 U자는 뭐냐? 업그레이드의 U자예요. 이걸 봤을 때 미사일의 재원 자체가 크게 달라진 부분이 한두 가지는 있는데 가장 큰 개선의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 플랫폼에서 발사를 하잖아요. 함정에서 발사하고 지상에서도 발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데잖아요. 그죠? 헬기에서 발사하고 비행기에서 발사하고 그게 여태까지는 조금씩 미사일의 형태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디서 발사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요번에 전부 다 통틀어서 통합했다. 그러면 똑같은 미사일을 가지고 비행기에도 달 수 있고 배에도 넣을 수 있고 지상에서도 발사할 수 있고 이 이야기예요. 그걸 간편하게 만들었다. 그럼 러시아가 왜 그렇게 간편하게 하려고 그걸 왜 간편하게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이 미사일이 성능이 그렇게 시원찮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 말은 이 KH-35 미사일이 상당히 훌륭하다.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찮다. 아주 오랫동안 다양하게 쓸 것 같다. 많이 사용할 것 같다. 그러면 신경을 좀 써서 통합을 하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미사일 성능이 괜찮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북한도 이 모델을 선택해서 이거를 모범으로 삼아서 개선형을 내놓는 거예요. 당연히 러시아 쪽에 개발 방향을 참고하고 있겠죠. 자, 그게 KH-35U형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플랫폼에 상관없이 같은 미사일을 쓴다는 거. 그리고 하나는 그전에 사정거리가 뭐 길어봤자 130km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260km, 300km 가까이로 늘어났어요. 이러면 하푼을 훨씬 능가하거든요. 사거리가 훨씬 늘어났다는 부분이 있어요. 사거리가 늘어났고 여태까지는 이 미사일을 유도하는 방식이 자 미사일을 어떤 식으로 찾아요? 그게 뭐 비행기든 함정이든 지상 레이더든 찾게 되면 INS에 좌표를 넣습니다. 그럼 미사일 발사가 돼요. 그러면 변친점을 통해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영역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거는 레이더 추적 미사일이에요. 앞에 레이더가 탁 가동을 하면서 근처에 가면은 레이더가 적을 찾습니다. 그때는 이제 능동 레이더 방식으로 찾아요. 즉 그 말은 내가 레이더 전파를 쏘고 상대방이 맞고 튀어나오는 것을 내가 다시 검토해서 찾아간다. 요게
KH-35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35U가 오면서 뭐가 덧붙여졌느냐? 위성 항법까지 들어갔어요. 저거는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가는 동안 내내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도 돼요. 이게 위성 항법이 들어갔다는 것은 통신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발사자랑. 그러면 여러 발을 발사했을 때 차이가 커요. 네. INS로 찍어서 주면은 미사일 스스로가 판단해야 돼요. 그럼 여러 목표가 있을 때 중복해서 이걸 배분이 안 되고 막 가서 부딪힐 수가 있어요. 효과적으로 전력 배분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위성이 된다는 것은 정확도도 훨씬 더 올라가겠지만 INS랑 같이 쓸 거니까 대신에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는 부분. 예,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위력이 세졌다 이래 볼 수 있죠. 파괴력이 미사일의 효용이 올라갔다. 그리고 능동뿐만이 아니라 수동도 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레이더라는 것은 능동과 수동이 동시에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레이더파를 발산해서 상대방이 맞고 튀어오는 것을 내가 다시 레이더 수신기가 받아서 그걸 정폭해가지고 그 신호를 내가 그 위치를 찾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최신 미사일들은 보면은 수동적을 많이 강조해요. 즉 내가 레이더를 쏘면은 상대방이 내 미사일 위치를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이걸 날라오는 미사일을 찾기 위해서 막 레이더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레이더를 켤 필요 없이 나의 위치를 노출시킬 필요 없이 상대방의 레이더를 거꾸로 받으면서 나는 스텔스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가자. 어차피 이거는 되게 낮은 고도로 나르는 미사일이거든요. 그죠? 이거는 속도로서 돌파하는 미사일이 아니에요. 시속 1000km 정도밖에 안 돼요. 음속 이하겠거든요. 아음속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동 기능이 들어갔다는 거. 레이더 세팅을 바꿀 수 있어요. 능동에서 수동으로, 이렇게 수동에서 능동으로. 그래서 흰 색깔로 표시한 부분들이 요 U형에 오면서 덧붙여진 거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상당히 올린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러시아 측의 설명에 따르면은 터보젯 엔진의 크기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저 빈 공간에다가 연료를 더 많이 넣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석이 돼요. 즉 같은 성능의 터보젯 엔진이 크기가 작아졌다. 그리고 미사일 크기도 변함이 없다. 그럼 뭐 전체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앞에 미사일들하고 그죠? 구획이나 최적에 있어서 그러면 그 이제 남는 부분에 연료를 더 채웠다. 그래서 사거리가 길어졌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작아졌다는 것을 엔진이 작아졌다고 느껴지는 게 보면 공기 흡입구가 앞에 큰 날개 밑에 있었는데 그게 저 뒤로 밀려갔어요. 저 정도 크기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 미사일의 수동 기능, 즉 내 레이더를 끄면서 상대방의 레이더를 추적하는 거, 레이더 전파를 추적하는 거, 이런 기능은 우리 쪽에서도 몇 년 전에 이제 초음속 미사일 이런 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램젯 기반의 그런 것에도 사용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엔진 크기를 줄여서 연료를 더 많이 싣게 돼서 사정거리가 길어졌다. 그리고 위성 통신 가능해졌고 수동으로 내가 레이더 전파를 발신하지 않고 상대방의 레이더파를 추적하는 것만으로도 유도가 되게 그런 기능이 덧붙여졌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의 광고에 이렇게 보면은 저 뒤에 있는 게 지금 KH-35U형입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 레이더 시커가 레이더 탐색기가 X밴드 레이더 탐색기로 봐지거든요. 그게 개선이 됐어요. 35에서 35U형으로 오면서. 예. 그래서 그게 그전까지는 기계식 레이더에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요즘 다 A사 방식으로 바뀌는 게 또 추세기도 하죠. 그렇게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러시아도 지금 좋은 A사 레이더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네. 그래서 탐지거리가 20km에서 50km까지 증가했다. 요것도 우리가 크게 참고가 되는 정보예요. 이거 서방권의 대한 미사일들이 그거는 이게 레이더 그 안테나의 표면적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싼 급에서 탐지거리가 낙공을 할 수 있는 탐지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정보가 공개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성급이나 또 하품급은 과거의 레이더 같은 경우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km에서 낙공이 됐다. 신형 같은 경우는 아마 A사로 봐지는데 요 정도 단면적에서 50km에서 낙공이 될 수 있다.
자, 이것은 예전 것의 레이더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기계식 레이더고 이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약간 기울어진 게 보이죠, 이미 표면이. 예, 이거는 기계식 레이더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형으로 오면서 A사 레이더를 받겠는 쓸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최적은 같은데, 단면적은 같은데 탐지 거리가 2.5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 자, 요거는 이제 과거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X밴드다. 요번에도 X밴드인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또 KA 밴드 이런 걸로도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예. 자, 그래서 북한도 여기서 이 레이더 기술을 A사 레이더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지금 북한이 A사 레이더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바는 제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북한한테는 좀 어려운 도전이 아니었을까. 요 레이더 탐지 거리를 늘리는 거, 능동 수동 바꾸는 이런 부분, 사거리 늘리는 부분, 이런 것도 북한도 정말 사거리 늘리고 싶을 것 같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원하는 건데 이번에 신형을 이제 다시 받으면서 어떤 성능의 목표를 설정했는지 그게 궁금하죠, 좀. 그럼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돌파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게 차량에 대한 거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차량이에요. 여기서 발사한 거예요. 이번에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것도 8발들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의미 있다고 보셔야 돼요. 8발들이를. 예. 이거 그렇게 빠른 미사일 아니에요. 그리고 비록 C스키밍으로 날아가요. 처음부터 날아갈 수 있어요. C스키밍으로. 그러면 사거리 확보되는 거거든요. 100km에서 뭐 260km까지. 러시아 같은 경우는 목표물에 근접할 때까지는 고도 10에서 15m, 목표물에 근접하면은 고도 4m로 돌진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른 감시 자산에 도움이 없다면은 함정만의 레이더로 이것을 잡는다고 했을 때는 30km 이 정도 타고 이전까지는 찾을 수 없다고 봐지는 거예요. 거기 타고 그 통상 그렇습니다. 그럼 대응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도가 약간 시속 1000km 정도 된다고 했다. 시속 1000km인데 30km를 날아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제가 한번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는데 약 시속 1000km인 경우에 30km 거리에서 발각되는 탐지하는 경우에는 2분 정도의 시간이 있네요. 2분 정도에. 예. 이제 방어하는 함정 입장에서는. 자, 이거의 이제 미사일의 특징을 보면은 8개 정도의 변침점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변침점이라는 것은 경로를 바꾼다는 의미죠. 8개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날아가는 방식이 직선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이리 돌았다가 빙빙빙빙빙 해서 상대방을 이제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해성도 8개 변침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속도 변경이 가능하다. 좌우로만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래 위로도 흔들린다, 이렇게. 이거는 변침점과는 무관하게 마지막에 기동을 할 때 그렇게 기동한다는 뜻으로 좀 이해가 돼요. 이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미사일들이 시속 1000km로 날아온다. 상대방이 그리고 30km 전방에서 발견이 된다. 그러면 대공 미사일 2분 동안 대공 미사일 쏘고 거기서 돌파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단거리 대공 미사일 우리 해군 같은 걸로 쏘고 그게 안 되면 CIWS로 격추를 시켜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모든 시크들이 그렇죠. 탐색기들이 저게 속도하고 방향을 보고 예측을 해서 미래 위치로 발사를 해야 돼요. 그죠? 미래 위치로. 그런데 속도가 변경된다. 그러면 오차가 많이 생기겠죠.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니까 미래 위치 예측에 있어서 좌우로만 아니라 아래 위로도 움직인다. 즉 이렇게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미사일이 날아오면서 이렇게 회오리처럼 또. 이거는 상대방 방어 체계가 나의 미래 위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즉 성공률을 높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유형에 국한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뭐 3차원 기동까지는 유형에 국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형은 2차원적인 면에서 위치를 바꾼다. 이렇게 일단 이해가 되는데 그건 정확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근데 거꾸로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마하 1이 안 되는데 우리 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마하 3, 4로 돌진을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3배가 빠르니까 몇십 초 안 되는 거예요. 예. 3, 40초도 안 돼요. 2, 30초밖에 되는 시간이 안 돼요. 마하 3으로 날라오면. 30km에서 발견하면. 거기서 속도 변경하고 좌우 아래로 흔들린다. 예, 3차원적으로 움직이면서 온다. 정말 방어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건 그래도 속도는 느리잖아요. 네. 자, 여기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게 포물선으로 발사했다고 돼 있는데, 처음에 발사할 때는 다 포물선으로 발사해요. 네. 근데 가장 장사정거리를 뽑으려면 계속 포물선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공기 밀도가 낮은 쪽을 비행을 해야지 멀리 갈 수 있는 거니까. 대신 그렇게 되면 금방 들키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발사를 한 거는 포물선으로 발사했다는 건데 탄도탄식으로 최장 사정거리를 내기 위해서 발사를 했다. 그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일단은 봐지거든. 설명을 봤을 때는. 근데 구체적으로는 내용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미사일이 이렇게 처음에는 포물선으로 발사했다가 바로 떨어지거든요. 대한미사일 같은 경우는 낮은 고도로. 예. 근데 북한도 그렇게 한 것인지 목표 지점까지 계속 포물선으로 간 건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단서가 되는 것이 약 1,400여 초를 비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평균 속도가 제가 봐서는 1,000km 정도 돼요. 속도 뭐 마하 8, 또는 마하 8.5 정도 되기 때문에 1,000k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따지면은 1,400여 초를 이 속도로 비행을 하면은 400km를 날아간 거예요. 400km를. 예. 자, 그러면 저기 러시아의 지금 최신형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260km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은 이것은 최장 사거리를 뽑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도 몇 년 전에 왔어야지 사거리를 260km로 늘리는데 성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격적으로 사용할 때, 실전에서 사용할 때 러시아의 U형처럼 최신형처럼 260km를 계속 C스키밍으로 갈 수 있겠느냐. 지금 러시아의 최신형은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은 좀 의문스럽다. 예.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리고 이 발사대가 8개라는 게 이게 의미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KH-35에 2010년도 러시아 가격이 50만 달러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 한 6억, 7억 이 정도 되죠. 하프는 얼마냐? 블록 2형이 2020년 기준으로 140만 달러예요. 가격이 3분의 1이에요. KH-35가. 그런데 이거를 북한이 스스로 생산하고 있잖아요. 국산화해가 자국화해가지고. 그럼 저 가격은 훨씬 더 떨어질 거라고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미사일은 비싼 거예요. 우리 해성 미사일 나무 위키 찾아보니까 가격이 20억대 있더군요. 20억. 근데 이 북한에서는 지금 저렇게 생산하면은 모르겠어요. 1, 2억 이렇게 정도면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면 구소련이 이것을 개발했을 때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마음에 들기 때문에 유형까지 지금 표준화까지 시켜서 대량 생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양한 용도로 쓰려고. 저기 이것은 뭐냐? 싼 값에 상당한 거리에서 이거는 뭐냐? 초음속 미사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포화 공격용 미사일이에요. 상대방의 대공 방어막을 포화시켜서 추가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못 맞게 만드는, 즉 상대방을 소진시킨 다음에 방어할 무기가 없게 만든 다음에 그들 레이더 시스템을 꽉 채운 다음에 추가로 공격하는 이런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값이 쌓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8발짜리 묶음 이게 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국화했으니까 값이 싸겠죠.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해성 미사일을 갖다가 막 10대8씩 이렇게 쏘지는 못할 거잖아요. 예. 한 목표에 대해서. 북한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북한의 해군력은 뭐 남한의 해군력, 그리고 미국의 해군력, 또 일본의 해군력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절대 열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사일은 무조건 지상 발사형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차량에 실려 있다. 꼭꼭 숨어 있다가 해안에서 100km 떨어져도 발사 가능하다고 해요. 대신 접근 거부용으로 써야 된다. 값이 싸서 막 여러 발 날린다. 그래서 몇백 킬로 날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C스키밍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살짝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KH형의 초기형인 약간 100 몇십 킬로 정도, 100에서 200km 정도 사이, 요 정도로 시스키믹으로 날아갈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한 위협이다. 여러 발 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선제 타격도 어렵다. 동굴진지에 숨어 있다가 발사하기 바로 전에 꺼내서 쏠 거거든요. 여러 발을. 자, 그러면 우리의 호위함이나 이런 함들이 이런 미사일의 지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목표가. 그러면 우리 호위함들이 자한 방공이 있어가지고 동시에 처리해낼 수 있는 목표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자, 이거는 우리의 레이더들 지금 A사 레이더로 다 바뀌었지만 대국 것부터 A사 레이더의 성능, 그리고 자국화, 지금 우리가 국산화된 전투 체계의 방어력, 우리가 또 가지게 될 해공들, 거기 SM 들어갈 것이고 근접 방어 체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걸 몇 개까지 막아낼 수 있느냐? 물론 그 전에 전자전 들어가 있고, 그다음 디코이, 최퍼 뿌려가지고 가상의 레이더 그림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도 또 동시에 있어요. 그죠? 네, 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서 양쪽이 이제 균형을, 이제 방패냐 창이냐 뭐 이런 게임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네. 자, 볼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눈이 가는 게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 쳐놓은 건데 저게 러시아 미사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금성 3호나 이런 걸 할 때도 초기부터 저게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신형으로 봐준단 말이에요. 금수 시험 발사니까 거기도 달려 있어요. 저게. 그래서 저게 시험과 상관이 있어서 잠깐 장비를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붙였다 이런 게 아니라 북한에서 저거는 자기들의 미사일을 위해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넣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고 개선형에도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추정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게 EOIR 시스템일 수 있다. 영상 장비일 수가 있다. 우리는 약간 대공 방어 체계, 뭐 예를 들어서 SM 해상형 같은 거, 그다음 해군, 그다음 CIWS 기관포 이런 것들이 상대하고, 또 동시에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전자전 시스템을 걸죠. 상대방의 시크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쏘아서 눈을 멀게 하는 거죠. 그다음 체프를 뿌려서 가상의 형상을 만들죠, 하늘에. 그래서 저게 레이더가 그쪽을 배로 오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북한이 요즘 뭐 대한 미사일들은 다 전자전 상황에서 잘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최신 기술에 있어서 그런 거고 붙어봐야 아는 건데, 사실 실전에서 서로의 대한 미사일을 주고받으면서 방어하고 맞아본 지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네. 각자의 주장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대응한 거 아닌가. 우리의 레이더 기술은 러시아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최신형 레이더만큼은 안 될 것이다. 탐색 거리도 러시아 것만큼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능동, 수동, 이런 전환 이런 것도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상대방이 제밍을 걸었을 때 러시아의 최신형보다는 취약하지 않겠느냐. 자국하는 과정에서. 그런 최고급 기술을 넙죽넙죽 주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공짜로. 자, 그럼 저게 뭐냐? EOIR 시스템이면은, 자, 이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INS를 기본으로 해서 간다. INS로 갈 때는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대신에 상대방이 제밍을 걸 게 별로 없어요. 그 좌표를 찍어줬기 때문에 그 좌표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그 배도 움직일 거잖아요, 상대방 함정도. 그러면 이제 내 레이더 시크를 통해서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때 상대방이 제밍을 건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미사일도 물론 날라오겠지만, 자, 그것을 뚫고 나갈 레이더 성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EOIR 시스템을 달았다. 예, 물론 지금 상당히 가까이 가야 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의 그 공격 헬기 LAH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뭐 K-21 보병전투장갑차나 이게 들어가는 EOIR 시스템 보면은 그리고 이제 드론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 느낌 오시죠? 이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한 20kg 정도에서는 탱크 정도 크기의 물체를 찾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배잖아요. 배기 때문에 이만큼 크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거리에서, 자, 아까 KH-35의 오리지널형이 20km 전방에서 낙군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 거리에서 함정 찾을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거는 전자전하고 상관이 없죠. 상대방이 아무리 전자전 걸어도
뭐 EOIR에는 영향을 못 주는 것이고, 또 하늘에 체프를 뿌려도 나는 레이더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요. 즉 이것은 뭐냐, 내 시야로 컴퓨터 이미징으로 저게 배다 라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여줘요. 예. 그래서 재밍에 안 걸린다.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미사일의 눈으로 보고 가서 타격한다. 자, 이런 컨셉으로 운용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러시아 미사일 같은 경우는 C-6S도 운용이 가능하다. 요것도 가끔 나오는 정보거든요. 바다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 보통 배가 클수록 풍랑이 더 커도 나갈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대양 함대, 대양에 나갈 수 있는 배를 이야기할 때 그 톤수가 걸리는 부분이 있죠. 몇천 톤 이상은 돼야 된다. 톤수가 작아도 갈 수는 있긴 있지만 너무 힘들다. 승무원들이 배가 너무 흔들리니까 이런 것도 있죠. 예. 자, 여기 나온 김에 제가 찾아봤더니 자료가 있더라고요. 쉽게 여기 보면은 이제 C 스테이시 0부터 9까지 있는데 0이면 너무 잔잔하다. 엄청나게 잔잔하다. 예. 자, 아까 보면 이제 KH-35 같은 경우는 C 스테이시 6 수준에서도 발사하고 상대방을 타격 줄 수 있다고 했는데 6 정도면은 상당히 좀 험한 바다인 것 같습니다. 예. 파도의 높이가 4에서 6m, 파고가 4에서 6m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상당히 악조건? 이게 뭐 태풍이 치고 이런 상황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매우 매우 험한 바다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예. 자, 이런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 자료 보실 때. 자,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